샹젤리제 거리 끝 12개의 대로가 별처럼 뻗어나가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건축물, 개선문입니다. 파리를 방문하신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이죠. 그런데 혹시 이 개선문을 짓도록 명령한 나폴레옹은 정작 완성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죠. 심지어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의 황녀 마리 루이주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파리로 들어올 때 말이죠. 개선문은 아직 뼈대만 겨우 올라간 공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물 크기의 나무랑 캔버스로 만든 가짜 개선문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잠깐만요. 가짜 개선문이라고요? 자존심 강한 나폴레옹이 그걸 참았다고요? 네, 뭐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만큼 나폴레옹에게는 그 상징성이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돌이 아니더라도 승리의 상징 아래를 행진한다는 그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물론은 당신이 곧 마주하게 될 이 장엄한 기념물에 얽힌 바로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또 실용적인 정보들을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파리 개선문 방문을 앞둔 당신을 위한 맞춤형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여러 여행 정보랑 역사 기록들을 잘 엮어서 당신의 개선문 관람 경험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개선문으로 향하실 때 아마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엄청난 교통량일 거예요. 맞아요. 그 원형 교차로 정말 악명 높죠. 네, 개선문이 서 있는 샤를드 골 광장은 파리에서도 손꼽히는 혼돈의 로토리거든요. 무려 12개의 대로가 여기로 모이는데 신호등도 차선도 제대로 없어서 차들이 그냥 막 뒤엉켜서 돌아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이 있죠? 절대로, 정말 절대로 도로를 그냥 건너서 개선문으로 가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일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죠. 샹젤리제 고리 위쪽이나 그랑드 아름의 대로 쪽에 있는 지하 통로, 추모의 통로라는 이름의 통로를 이용해야만 안전하게 개선문 바로 아래까지 갈 수 있어요. 이 광장 옛날 이름이 에트왈 광장이었다면서요? 별이라는 뜻에? 네, 맞아요. 에투알이 프랑스어로 별인데 위성사진으로 보면 정말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의 길이 별 모양처럼 쫙 뻗어나가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 규모가 어찌나 큰지 개선문 하나가 파리의 8구, 16구, 17구 이렇게 3개 행정구에 걸쳐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이 복잡한 도시의 한가운데 세울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은 역시 나폴레옹이었겠죠? 그럼요. 때는 1805년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 그랑드 아르메가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정말 역사적인 대승을 거둡니다. 아, 그 유명한 전투요? 네, 승리에 도취한 나폴레옹이 1806년에 병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제군들은 개선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요. 와, 개선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간다. 정말 영화 대사 같은데요. 병사들 사기가 엄청나게 올랐겠어요. 그럼요. 나폴레옹은 고대 로마 제국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승리를 기념해서 세웠던 개선문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들을 뛰어넘는 기념물을 만들고 싶어 했죠. 아, 그래서 로마 양식이랑 비슷한 거군요. 네,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을 모델로 삼았지만 크기는 3배 이상 더 크게 아주 압도적으로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영광을 영원히 새기려는 야망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작 본인은 완성된 모습을 못 봤잖아요. 30년이나 걸렸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처음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초공사만 2년이 걸렸고요.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지고 몰락하면서 1814년에 공사가 한번 중단되기도 했죠. 아, 중단되기까지 했군요. 네, 그 후 왕정이 복고되면서 잠시 잊혔다가 칠하혁명 이후에 루이 필리프 왕 때에 와서야 다시 공사가 재개된 거예요. 그래서 1836년에 마침내 완공된 겁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나 지난 후에야. 맞습니다. 한 사람의 야망으로 시작된 건축물이 주인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 지어져서 결국 한 시대의 상징이 된 거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이 이 개선문과 아예 인연이 없었던 건 아니죠?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드라마틱한 부분이죠. 비록 살아생전에는 그 가짜 개선문 어뢰를 지나야 했지만 1840년에 그의 유해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파리로 돌아왔을 때 이 장엄하게 완성된 진짜 개선문 아래를 지나서 앵발리드에 안치되었습니다. 아, 그가 꿈꿨던 영광의 순간이 죽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셈이네요. 자, 이제 지하 통로를 통해서 개선문 바로 아래에 도착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문을 보면 뭐부터 봐야 할까요?
아마 그 정교한 조각들이 압도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냥 하얀 돌문이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가면 그 표면을 가득 채운 조각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개의 거대한 기둥 하단부에는 각각 다른 주제의 조각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샹젤리제 거리를 바라보는 방향, 그 오른쪽에 있는 조각이 가장 유명합니다. 어떤 조각인데요? 바로 프랑스와 류드의 라 마르세이에즈라는 작품입니다. 아, 프랑스 국가 제목하고 같네요. 네, 1792년 프랑스 혁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의용군으로 나서는 모습을 아주 역동적으로 묘사한 작품이에요. 칼을 든 자유의 여신이 시민들을 이끌면서 외치는 듯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죠. 아, 그래서 이 조각 때문에 개선문이 단순히 나폴레옹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프랑스 국민 전체의 상징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선문 벽면 곳곳에는 나폴레옹 시대의 중요한 전투 장면을 묘사한 6개의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아우스터리츠 전투 장면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리고 안쪽 벽면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져요. 거대한 기념비 같은 느낌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개선문 아치 안쪽 벽면은 마치 거대한 돌로 된 역사책 같아요. 프랑스 혁명과 제1제정 시기에 활약했던 660명의 프랑스 장군들 이름,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128개의 전투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660명이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겨 넣었다니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밑줄이 그어진 이름들이 있다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름 아래 밑줄이 그어진 장군들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인물들을 의미해요. 아, 전사한 장군들이군요. 그렇죠.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개선문이 단지 승리만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함께 기리는 공간임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그 아래에 서서 수많은 이름들을 올려다볼 때 단순한 영광의 기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희생의 무게를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나폴레옹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이제 프랑스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의미가 점점 변해가네요.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이 바로 개선문 정중앙 아래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가 아닐까 싶어요. 있는 곳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1년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전사자들을 대표해서 한 무명용사의 유해를 이곳에 안치했습니다. 이걸로 개선문은 나폴레옹이라는 특정 영웅을 넘어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모든 병사들을 위한 추모의 공간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 묘 앞에는 영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죠. 이 불꽃에 얽힌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1923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에 처음 불을 밝힌 이래로 정말 단 하루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요? 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파리를 점령했을 때였죠. 아, 그때는 꺼졌을 법도 한데요. 점령군이 그냥 뒀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프랑스 참전용사들은 그 엄혹한 시기에도 매일 저녁 6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모여서 불꽃을 되살리는 의식을 거행했어요. 와, 점령군에게는 이게 엄청난 저항의 상징이었겠죠. 이 불꽃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프랑스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침묵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 의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도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참전몽사단체 주관으로 불꽃 제점화 행사가 열립니다. 누구나 지켜볼 수 있는 아주 엄숙하고 의미 있는 의식이니까요. 만약 당신의 방문 시간이 맞는다면 꼭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이 무덤에 대한 존경심이 어느 정도냐면 모든 군사 퍼레이드는 개선문 아래를 통과하지 않고 양옆으로 돌아서 지나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940년에 파리에 무혈 입성한 히틀러조차도 감히 그 아래를 지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파리를 해방시킨 드골 장군 역시 개선 행진을 할 때 무명용사의 묘에 먼저 헌화하고 옆으로 돌아서 행진했죠. 적과 아군을 까놔서 모두가 지키는 불문율이 된 거네요. 그렇죠.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문이 이제는 모두가 고개 숙이는 성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땅 위에서 역사의 무게를 충분히 느꼈다면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차례입니다. 284개의 계단을 올라 정상에서 파리를 만나는 순간 말이죠. 좁은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숨이 차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질 광경을 상상하면 발걸음이 좀 가벼워질 겁니다. 참고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이게 중간층까지만 운행되고요.
정상까지 가려면 마지막 층계는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그 힘든 과정은 뭐 완전히 잊게 되죠. 숨막히는 360도 파노라마 전경, 개선문을 중심으로 별처럼 뻗어나가는 12개의 대로가 한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몽마르트 언덕의 사크레큐르 대성당, 그리고 에펠탑까지. 많은 분들이 파리 최고의 전망대는 에펠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파리 현지인들이나 사진작가들은 개선문 전망대를 더 높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역시 에펠탑 자체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에펠탑 위에서는 정작 파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에펠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개선문 정상에서는 파리의 도시 풍경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에펠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질녘에 방문하신다면 노을에 붉게 물드는 파리의 하늘과 하나둘씩 불이 켜지는 시내, 그리고 마침내 반짝이기 시작하는 에펠탑까지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방문에 완벽하게 만들어줄 실용적인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2025년 12월 22일 방문에 맞춰서요. 먼저 운영 시간입니다. 당신이 방문할 12월은 동절기에 해당해서 밤 10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10시 30분이요? 네, 마지막 입장은 마감 45분 전인 9시 45분까지니까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해야겠죠. 단 12월 24일과 31일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4시에 조기 마감하니까요. 혹시라도 일정을 변경하게 된다면 꼭 유의하셔야 해요. 입장료는 어떻게 되죠? 성인 기준으로 비수기, 그러니까 10월부터 3월까지는 16유로고요. 성수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22유로입니다. 그럼 12월은 16유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이나 EU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방문객은 무료 입장에 가능하니까 해당되는 가족이 있다면 여권 같은 증빙 서류를 꼭 챙기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역시 온라인 예매겠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오래 줄 서고 싶진 않으실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개선문 공식 웹사이트나 공인된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미리 이 티켓을 예매하시면 날짜와 시간만 지정해서 긴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온라인 예매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이 있으니 너무 큰 짐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40cm 곱하기 40cm 곱하기 20cm를 초과하는 큰 가방이나 캐리어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물품 보관소도 따로 없으니까 숙소에 두고 가볍게 오시는 편이 좋아요. 아,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셀카봉, 삼각대, 유리병 같은 것도 반입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팁을 드리자면 개선문의 완벽한 정면 대칭 사진을 원하신다면 샹젤리제 거리 중앙에 있는 보행자 섬에서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도시 전경은 당연히 정상 전망대에서 담는 게 최고고요. 나폴레옹 개인의 야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프랑스의 영광과 상실, 저항과 추모의 역사를 모두 품게 된 기념물. 이제 당신이 직접 그 복합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갈 차례입니다. 개선문 정상에 올라서 파리의 화려한 모습을 내려다보고 다시 내려와 그 아래에서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해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불꽃을 마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의 기념물이 한 남자의 거대한 자아와 또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라는 이토록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품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요. 아마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파리 여행을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아주 깊이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줄 겁니다.